청년 정치인의 시원한 시사토론 사이다 톡. 정치권 이슈를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는 사이다 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네 분의 여야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합니다. 여당 측 패널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 신인규 변호사,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야당 측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용태 전 최고위원님은 힘든 선거를 끝내고 네네. 오랜만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전당대회 끝내신 소회 한 말씀 짧게 들어볼까요? 물론 당원과 유권자분들께서 이제 선택하셨으니까 그 결과는 겸허히 당연히 수용하고요. 많이 아쉽죠. 왜냐면 이번 선거에서는 저 나름대로 이제 사명을 넘어서 소명이라고 출마가 생각했었는데 네. 당의 다양성이라든지 목소리를 다양하게 담는 것, 정말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최고위원분들 어떤 발언이나 뭐 오늘 또 저희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께서 또 미국에 가셔가지고 발언하신 것들이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너무 우리 당이 좀 이렇게 우양우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한 부분은 좀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또 더 아쉽게 느껴지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볼 텐데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놓고 여야가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격돌을 했는데요. 먼저 준비된 음성 듣고 토론 들어가 보겠습니다. 강도가 강도짓이 들통나자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행태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권한도 자격도 없는 자가 왜 참견했느냐고 헌재가 꾸짖었으면 부끄러움을 알고 책임지고 물러가야. 장관께서 요거 좀 오판을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에게 일단은 좀 사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정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할 것이 아니라 이번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 이야기 듣고 왔는데요. 이번 헌재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 각자 키워드를 먼저 화이트보드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쓰실 시간 잠깐 드릴게요. 쓰는 동안 네. 오디오가 비워도 되나요?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들 바로 적으셨습니다. 네, 오늘 어떤 분부터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복귀하신 복귀하신 김용태 전 최고위원부터. 네, 저는 원칙 있는 여당 입장에서 이제 원칙 있는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도. 그러니까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뭐 결과론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수 정당으로서 당연히 겸허히 수용해야 되겠고요. 다만 저희가 계속 이야기했던 그 민영배 의원의 꼼수 탈당, 위장 탈당 관련해서는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네. 또 또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가 그러한 판단을 내린 것, 그러니까 결과를 어떻게 수용하고 또 그 과정에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너무 정치적 성향, 뭐 재판관에 대한 정치적 성향이 어떻다 저떻다 갖다부터 말씀하는 것보다는 국민들께서 이 과정을 다 평가하고 하는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당에서 원칙 있는 패배라는 키워드 나왔습니다. 다음 얘기해 주실 분이요? 성치훈 부의장님. 저는 삼권 분립을 뽑았는데요. 네. 이번 모습 보면서 삼권 분립의 묘미를 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용이 보면 일단 행정부가 한동훈 장관이 입법부의 이 권한을 좀 침해하려는 이 헌법을 과도하게 해석해서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려는 행위를 사법부가 이제 바로잡은 거라고 좀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삼권 분립의 묘미를 볼 수 있었다라고 보고 두 가지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잖아요. 한 가지를 얘기한 거고 또 절차에 대한 것도 일단 일부 지적을 받긴 했지만 전체를 무효화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판단은 민주당도 겸허히 좀 받아들이고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를 둘러싼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정치의 사법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정치권이라는 게 원래 좀 지루한 토론을 거치면서 수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럼으로써 결과물을
뽑아내야 되는 역할이 정치 역할인데 네. 그런 걸 해내지 못하고 자꾸 사법부에게 판단을 맡기는 이런 행태를 또 보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아쉬운 부분은 있었지만 삼권 분립이었다는 키워드. 네. 예, 야당에서 나왔고요. 그다음 그럼 여당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윤규 변호사님. 예, 저는 이제 언거주춤이라고 썼는데요. 네. 이 의미가 그 사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저 존중합니다. 예, 존중하는데 이제 내용적으로 저는 이제 판단을 좀 해보면은 헌재가 사실상 절차 위법을 이제 권한쟁의에 대해서 인용을 하면서도 또 효력에 대해서는 또 유효하다라는 결정을 했거든요. 내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갈등을 좀 해결하는 것이 사법적 기능인데 이것은 또 갈등을 또 국회에다가 또 떠넘긴 지금 형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엉거주춤한 자세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뜻이고 예. 저도 이제 앞으로 또 이 논란 가지고서 또 자기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통해 가지고 또 갈등 국면으로 또 갈 겁니다. 또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비견한 예로 미국에서는 대법원이 굉장히 그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럼 그것이 그 결정을 통해서 굉장히 시끄럽겠지만은 한번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해버리면은 그 다음이 또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절차 위반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절차성을 완전히 무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위헌 결정, 그러니까 인용 결정을 해주고 국회가 다시 뭐 절차를 거쳐서라도 입법을 해서라도 좀 토론을 활성화하고 좀 합의를 거쳐서 개혁을 네. 이루는 것이 좀 좋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네. 엉거주춤. 자, 이번에 다시 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 저는 아전 인수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논의 물대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유리한 것만 편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뭐 김기현 대표께서도 저렇게 5만 가지의 단어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사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굉장히 누더기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그 사실 헌법재판소라고 하면 그러니까 거의 우리 사회의 그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도 네. 얘기하고 법원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쭉 오는 걸 보면 경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도 공정하지 않다. 그러면 어느 수사기관을 믿습니까? 그리고 법원도요. 최근에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우리 재판거래 한 거 대법원장하고 한 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게 사실로 드러났고 그러면 우리 사회의 어떤 이 상식과 정의와 공정을 지켜줄 최후의 보류의 기관이라고 하는 게 바로 법원인데 예. 여기에다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 사회가 약속했던 신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도 그러한 기능을 하는 곳인데 정치인들이 이렇게 다 누더기로 덮어 씌워가지고 모든 게 다 망가져 버렸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떤 약속을 더 지키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사회 자체 토대 자체가 아전 인수로 다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 이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야가 서로 사과하라는 입장입니다. 뭐 국민의힘은 꼼수 탈당을 한 민영배 의원 사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 탄핵이 우선돼야 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헌재 소송을 제기하고 헌재 판결에 유감을 표한 한동훈 장관 탄핵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서로 사과를 요구하는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사실 양쪽이 다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는 맞다고 봅니다. 둘 다 잘못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사실은 이게 뭐 사과 가지고서 저는 뭐 말로 때우고 이 정도 가지고는 국민들 앞에 전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태라고 보고요. 네. 저는 민주당에서 근육 자랑을 했던 그 당시에 그 관계자들 있습니다. 비대위원장 윤호중 비대위원장이죠. 그리고 원내대표던 박홍근 원내대표 그리고 박광원 법사위원장 박주민 간사 그리고 민영배 의원 저 이 5명 정도는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헌법기관이면서 본인들이 법을 만드는 기관인데 법을 스스로 어기면서 어기는 방법도 그래요. 그냥 당당하게 어기면 좋겠는데 굉장히 꼼수를 쓰면서 비겁하게 어겼거든요. 네. 그렇다면 전 국민들 앞에 이분들은 법을 제정하고 국민들한테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도 저는 뭐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성 저는 제일 앞에서 열심히 외치신 거 저 공로는 인정하는데요.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법치주의라고 하는 이 삼권 분립의 원칙을 형해화시키면서까지 지금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면 정쟁이 끝이 나겠습니까? 그렇다면 네. 권한쟁의까지 냈는데 이것이 각하까지 나왔다고 한다면은 전 정치는 결과로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에게 말하는 주장이 맞기 때문에 사과가 아니라 양 당사자들이 전 사퇴함으로써 저는 좀 이 갈등 국면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당에서 서로 사과해야 되지만 5명은 사퇴해야 된다 얘기 나왔고요. 다음 얘기
누가 해주실까요? 뭐 저도 사과를 성춘 부장님? 누가 먼저 하느냐의 선점을 하는 게 전 승부수라고 보는데요. 서로 미루고 있는데 이제 사과를 먼저 하는 쪽이 저는 선점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네. 저는 일단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이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말을 하면 일단 헌재에서 이 전체적인 거는 뭐 무효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으나 일부 지적을 했잖아요. 안건 조정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안건 조정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적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사실 다수당이 된 이후에 수차례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목소리를 냈었는데 네. 역시나 이번에 그것이 이 헌재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야당에서 일부 주장하는 뭐 그런 뭐 음주는 했으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네. 한 맥주 한 모금 정도 마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맥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뭐 이 면허 취소, 면허 정지 수준은 되지 않았으나 결국 한 모금 마신 건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은 한 거거든요. 누가 보기에는 보는 사람에 따라 그 한 모금도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당 의원들의 태도를 보면 왜 이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한 모금 마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안 마시려고 하는 거 맞으니까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 희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볼 때 이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한 모금이라도 마셨으면 이건 국민들 볼 땐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된다고 느끼실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과를 해야 우리 당이 앞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의 이런 법무부의 키를 쥐고 있는 이 사람이 난폭 운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나 네. 국정 운영을 뭐 폭탄 좀 마시고 음주운전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당당하게 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사과를 해야 앞으로 우리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우리의 이런 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 민주당이 먼저 사과해야 된다는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민주당이 검수 완박은 아니죠. 검수 부박 정도가 되겠네요. 검찰 수사권 부분 박탈이니까요. 그 검수 부박 이거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지적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겸허히 우리가 수용하고 인정한다. 다음부터는 어떤 이런 민주적 절차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뭐 검토해서 진행을 하겠다. 네. 이런 정도 해놓고 그 다음에 한동훈과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다면 사실 조금 더 힘이 세졌을 겁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우리를 공격할 만한 포인트들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우리는 상대방만 보고 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양쪽에서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쟤네들 똑같은 주장을 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명분과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얻지 못했으나 일부분이라도 어쨌든 우리가 그 판결로 인해서 어쨌든 민주당이 약간 완승했다 뭐 이러면서 검찰 여러 가지 검찰이 패배했고 한동훈이 패배했고 이런 걸로 보도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사실 여론은 나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조그만 거 이거 하나를 사과를 하지 않고 유감 표명조차도 하지 않고 이러니까 오히려 상대방한테 진흙을 던질 기회를 확실하게 주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진흙탕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사실 전략의 실패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서로 사과하라는 상황.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최근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든지 이러한 것을 할 빌미를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검수 완박 이 법안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 그 양곡관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회부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민주주의의 그 대화 설득이라는 원칙 대전제를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행태. 네. 그러니까 이러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들 같은 경우는요. 절차나 이러한 대화 설득이 완벽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결과에 대해서도 양당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예. 지금 이 검수완박 이 법안도 굉장히 국민의 어떤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데 네. 당시에 민영배 의원이 꼼수 탈당으로 인해서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좀 절차와 이런 것을 좀 신경 써가지고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국민들께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먼저 사과해야 된다고 보세요? 전 당연히 민주당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아니 한동훈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좀 별개인 게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이것과 별개로 이제 시행령으로 뭐 검수 원복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물론 그 부분도 이제 따져봐야겠지만 법의 정신이라는 것이 있고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으니까 여기에 네. 대해서는 좀 겸허하게 좀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네.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리고 사실 검찰도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건 그 판결이 나오면 그걸 다 당연히 수용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 어쨌든 이게 당사자 적격이 없는 상황
상황에서 이거를 그냥 또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네 차례나 이 기존의 검사들은 그거 해당 사항 아니야? 니들 왜 이걸 또 했어? 이렇게 또 나온 거잖아요. 근데 예. 거기에다 대고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사실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최근에 우리가 일본 갔다 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외교를 하고 온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이 안 좋게 악화되고 있는 거고 69시간제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제 이 당정이 하나가 돼가지고 온통 뉴스를 이걸로 지금 메시지를 다 때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실정을 지금 덮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것이고 오늘도 뉴스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에서 교과서에 지금 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일본 땅이라고 지금 다 넣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장되게 혹은 과잉되게 이건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미 무엇을 주고 왔는지 솔직히 밝히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정 분명히 국민들께서 다 기억하실 건데 이거를 살짝 덮기 위한 어떤 그런 과잉된 공격이 계속 나오는 것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해봅니다. 제가 네. 지난번에 그 방송할 때는 한일 정상회담을 덮기 위해 가지고 JMS 그 사이비 관련해 가지고 검찰이 뭐 하는 거다 민주당 측 의견을 막 주장하시더니 예. 너무 음모론을 제기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너무 아니 이거는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JMS까지는 갈 필요는 없고 네. 요거는 아니 분명히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정치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이 전 책임 정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여야가 다 책임을 안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국민 앞에 이거 저는 할 짓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 책임 정치 측면에서 저는 법무부 장관이 사실 정치적 중립을 가장 지켜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가장 그만큼 권한이 세니까요. 네. 근데 이제 권한쟁의에 대해서까지도 법무부 장관이 나섰다는 얘기는 사실 자기 직을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과거에 김종빈 총장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네. 검찰총장이죠. 그분이 법무부 장관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본인이 이제 그 수사지휘권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직을 던지면서 항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법무부 장관도 검수완박에 대해서 진짜 열이 받으면 직을 던지면서까지 저는 그 항의를 하는 게 오히려 필요하다 저 이렇게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다면 아마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의원 제가 아까 5분 지목했잖아요. 예. 의원직 사퇴를 해야 되고요. 제가 예를 들게요. 저희 국민의힘에서 윤희숙 의원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기 정말 억울하게 걸렸는데도 의원직 던지셨어요. 아니 그런 기백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이런 주장을 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먼저 어느 정도 국민 앞에 사과하는 마음과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느 정도 이 책임 정치를 실현하면서 상대에다가 그걸 요구해야 힘이 실리지 네. 서로 손가락질만 하면서 자기 얼굴에 묻은 진흙을 안 쳐다본다면은 저는 이건 국민들 앞에 서로가 할 짓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한동훈 장관이 직을 던질 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 탄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 뭐 헌재 소송을 제기한다던가 유감 표명한 것 정도로는 저는 탄핵 사유가 되기엔 좀 불충분하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은 공무원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이 헌법이나 이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아까 김용태 전 최고께서 이 검수 원복에 대해서 좀 겸허히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게 전 정확하다고 보는데 네. 결국 이 입법부의 권한을 지금 이 사법부가 좀 넘나들려고 했던 행위에 대해서 그 행정부가 넘나들려고 했던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는데 검수원복을 통해 이걸 그 굽히지 않고 뭔가 확정하려고 한다. 계속 밀어붙이려고 한다. 전 그 행위를 한동훈 장관이 계속하게 되면 그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헌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사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에 네. 따라 그래서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을 주장할 때는 좀 더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전 물러서지 않고 아마도 밀어붙일 거라 보기 때문에 예. 그 행동을 조금 더 기다리고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도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미 시간이 앞에 검수완박 토론이 너무 뜨거워서 제가 미니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뭐 민 의원을 희생한 만큼 품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위장 탈당 문제를 인정한 헌재의 판단을 수용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복당권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듣고 오늘 라디오 버전 방송은 마쳐야겠습니다.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복당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예. 네. 여당에서는 심판받게 될 거다 얘기 나왔고요. 전 사과 없이 복당을 한다면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과를 조건으로 복당. 어차피 복당은 추진될 거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과를 당내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절차를 이미 밟고 있는 거라 다름없는 발언들 이런 의원들의 단합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결국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사과를 좀 더 논의를 하고 주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위장 탈당, 꼼수 탈당 아니었다. 이걸 본인이 간곡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 그거 믿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근데 본인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했잖아요. 네. 이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복당을 지금 이 순간 바로 받아줘 버리면 그게 거짓말한 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존중해주고 지금은 논의할 단계도 아니에요. 좀 더 훨씬 더 지나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당원 당규에 보면 이게 1년이 경과해야지 이 복당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네.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4월달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좀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네. 민주당 안에서도 두 분 조금 의견의 결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신인규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민영배 의원이 뭐 복당 얘기에 비읍자만 나와도 이거 굉장히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좀 정치가 저는 좀 희화화되지 않도록 좀 진지하게 전 이 사안을 좀 마주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꼭 올립니다. 네. 이 검수 완박에 대해서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뜨거운 논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의 분위기는 또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는 시간이 좀 촉박해서 검수 완박에 대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실 분 계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민영배 의원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민영배 의원 그냥 지역구 호남이시잖아요. 광주시죠.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힘에서 유리한 영남이나 민주당에 유리한 호남 여기에 보면은 재선 3선의 의원수가 많지가 않아요. 네. 보통 이렇게 개혁의 어떤 이미지로 공천을 새롭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민영배 의원이 복당된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에 공천받을 가능성이 매우 적다라고 생각돼요. 민주당 입장에서 쇄신의 이미지로 민영배 의원은 공천이 어렵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다톡 이번에도 준비된 음성 듣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번간의 비례대표 운영을 보면 자기 진영의 전사를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는 시민단체와 민변 중심으로 또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검사 중심으로 이렇게 공천을 해갖고 그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싸움꾼으로 양성하는 수단으로까지 전락된 게 아니냐라는. 네, 김진표 국회의장 얘기 듣고 오셨는데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이번 주에 시작이 됩니다. 국회의원 300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는 20년 만인데 선거제 개편에 대한 생각 각자 키워드로 적어주시면 그 키워드 가지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적어주신 분도 계시고요. 여당에서 빨리 적어주셨네요. 아주 궁금한데요.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저는 타협이라고 적어봤습니다. 되게 간단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사회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자체가요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미 국제사회 질서는 예전에 뭐 이 냉전 시대처럼 뭐 소련과 미국 이렇게 단 두 개의 나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 나라가 이 나라랑 뭐 협약을 맺었는데 사실은 뒤에서 또 이 나라랑 맺고 있고 이 국제 질서가 굉장히 어지러워지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로 어떠한 뭐 피해가 혹은 어떠한 이 거대한 파고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정당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넘어서려면 타협의 정치 복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초고령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유례가 없는 거 지구촌 역사에서 유례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향후에 의료 문제, 복지 문제, 뭐 그 연금 문제 할 것 없이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큰 이 브레이크를 걸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정치가 제대로 작동돼서 실제 여야의 어떤 유불리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살리기 위한 제대로 된 타협안, 내가 어느 정도까지 양보를 해서 이 정도는 국민들께 좀 이 혜택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결정하자.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국회의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그냥 상대방이 하려는 걸 비토만 하는 그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제도가 갖는 의미는 저는 이런 타협이라고
이라고 봤습니다. 네, 굉장히 거시적인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다음 얘기해 주실 분 신인규 변호사님. 저는 정치 재건축이라고 썼는데요. 이게 이제 뭐 리모델링 정도 해가지고 지금 정치권을 바꿀 수는 없을 것 같고 재건축. 아예 다 부수고 다시 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사실은 제도 개혁이랑 사실은 사람 개혁 두 가지인데 네. 이 제도를 놔두고서 사람만 계속 바꿔도요. 계속 안 좋은 사람만 더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공천할 때 초선들 막 50%씩 교체하고 하거든요. 더 좋아졌습니까? 이게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결국 정치인들이 경쟁을 하고 정치인들이 불편해야 국민이 편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다양한 세력들이 이제 정치권에 들어가야 국민들의 선택권도 보장이 되고 이 정치인들이 기득권 위에서 서로 적대적 공생관계로 뜨뜻하게 앉아 계시니까 아무런 경쟁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 저 사람 더 나쁘다 손가락질하면은 못 찍게 되니까 이제 자기가 표를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제 권력도 우리가 독점규제법 해가지고 독점을 차단합니다. 처벌도 하거든요. 네. 이 정치권에도 전 독점규제법 도입하듯이 저는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정치인들이 더 경쟁하고 불편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 신박한 이야기 나왔네요. 그 다음 얘기해 주실 분요? 네, 저는 좀 방법론에 대해 얘기를 할 건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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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원래 선거제도 개편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수십 년간 민주주의 체제가 확립된 세계 각국의 사례들을 봐도 선거제도 개편 논의는 모든 국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수십 년간 선거제도 개편에 성공한 사례는 10건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은 거고 왜냐하면은 첫 번째는 이 기득권을 쥐고 있는 현직 의원들 이 사람들이 현재 제도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현재 제도를 바꾸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바꾸고 싶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양이들에게 생선을 맡겼기 때문에 이걸 같이 공유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먹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제도를 얘기할 때 익숙한 것이 안정성을 낳는다 보통 이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네.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새로운 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우리가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거제도 개편하라라고 찬성 의견을 높게 표현을 하시지만 그래서 어떻게 바꿀까요 하면은 지금 현 제도인 소선거구제에 높은 지지를 보내고 네. 계신단 말이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실상 잘 안 바뀌고 있는 건데 선거제도 개편은 그래서 아까 그 10건 미만이지만 성공한 사례들을 보고 또 실패한 사례들은 국민투표까지 갔는데도 실패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 모든 사례가 보면 단 한 건도 국회의원들에게 생선을 맡기지 않았어요. 다 전부 외부위원회를 만들어서 외부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거기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 절차를 밟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내용에 대한 뭐 적합성이나 아니면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나 이런 게 안 된 게 아니라 결국 제가 봤을 때는 방법론 이걸 밖으로 보내는 이거 하나를 먼저 만들어야 제대로 될 수 있지. 지금 전원위원회나 이런 거 결국 더 많은 고양이들이 모여서 생선 놓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저는 해결이 안 될 거다.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김용태 전 최고위원 남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정치개혁 2050 소속이시잖아요. 네. 그 선거제 개편 논의에 국민의 참여가 보장돼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얘기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키워드하고요. 네, 저는 말짱 도루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알고 지내는 여야의 원내 의원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2016년의 선거제로 돌아갈 것 같아요. 열의 9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과적으로 253개의 지역구 소선거구제 그리고 47개의 전국 병립형으로 과거로 다시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저는 정치의 업으로서 이제 몸 담고 싶은 사람으로서 정치 개혁을 꾸준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0여 년간 87년 체제 이후로 30여 년간 소선거구제를 채택해 왔고 네. 과연 그 당시에 세계가 많이 바뀌면서 우리 정세나 이런 것이 바뀌면서 오롯이 민주주의가 우리 국민의 다양성을 다 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렇다면 이제 한번 우리가 소선거구제 과연 맞았던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구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 공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제 대통령제 통치 구조에 대한 논의 이게 전짐적으로 이 세 개의 축이 다 이야기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국회의원분들은 사실 기득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정치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보다는
본인들이 한 번 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싶은 데에 대한 그러니까 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다 보니까 이 좋은 걸 한 번 더 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가 가장 좋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네. 결과적으로 2016년도로 다시 회귀할 것 같은 생각. 그러니까 성치훈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고양이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의논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떠한 우리 정치가 민주주의에 있어서 다원성을 오롯이 어떻게 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네. 본인들의 어떠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토론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예. 저도 이게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에 저도 한 말씀만 보태자면은 이 인적 구성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게 그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게 상당히 좀 고민을 깊이 했을 때 이게 이제 대안으로서 떠오르는 건데 네. 사실 국민의힘의 지금 국회의원들은 탄핵 이후에 상당히 어려운 총선을 통해서 들어가신 분들이라 이분들은 지역구가 탄탄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이 제도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좀 그래서 어려운 거고 오히려 민주당 쪽은 너무 과도한 의석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너무 쉽게 들어간 국회의원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양당 모두 지금의 인적 구성 라인업을 봤을 때는 그렇게 제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거나 한국 정치의 현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보여요. 그렇기 네. 때문에 참 역설적으로도 이런 제도 개혁이나 이 참 어려운 과제인데 이걸 이뤄낼 수 있을까에 대한 상당한 저도 의문은 드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게 이제 몇 가지 한계점들이 지금 갖고 있는 제도가 이제 그런 한계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지역구로 253개의 작은 지역구들로 쪼개서 거기에서 각 당에서 대표 선수를 내보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필연적으로 누가 최고 강자야? 우리 사회에서 그 지역에서 누가 최고 강자야?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냥 50대, 60대 남성이 선택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외에 다른 사람을 내보내면 질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20대 여성을 내보낼 수 있습니까? 승자 독식 위주로 생각하게 네, 되는 한 거죠. 사람만 뽑아야 되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선거구를 좀 더 넓혀서 넓히게 되면 한 사람만 아주 강한 사람 한 사람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팀 공천을 해야 돼요. 네. 그냥 50대 60대 남자만 3명 다 공천하는 게 아니고 세석이라면 청년도 공천하고 여성도 공천하고 여러 가지 틀에서의 어떤 다양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좀 다양성을 확보하는 선거 제도로 만들어 보자. 그리고 정당 차원에서는 민주당 국힘 뭐 어떤 이 국민께서는 좀 마음이 안 좋지만 썩은 짬뽕, 썩은 짜장 중에 하나를 계속 선택을 강요받는 느낌이다.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싶은데 더 나은 네. 선택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도상. 그렇기 때문에 이 정당의 어떤 다양성 이런 것들이 좀 확보가 되면 실제 다뤄야 될 문제들이 의제로 올라갈 수 있고 그 정당 간의 연합이 일어나서 우리가 실제 2개의 당만 있을 때는 완전히 반대하면 그냥 토라져서 판 깨고 그냥 나가버리는데 네. 그게 아니라 한 당이든 네 번째 당이든 이렇게 있게 되면 타협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결정을 하지 않는 지금의 체제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넘어가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사회가 한 발짝씩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이게 네. 선거 제도에 저희들이 이제 원하는 이제 요점입니다. 네. 네. 다음 드릴 질문은 저희가 국회 전원위원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뭐 지금 3가지 안이 올라가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선거구제 개편안에 대해서 각자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비례제도 아주 다양하죠. 권역별 비례제, 병립형 비례제, 준연동형 비례제 뭐 말들이 많습니다만 각자 생각하시는 올바른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 먼저 하실까요? 뭐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성치훈 부의장님. 정개특위 안으로 나왔다가 한 사흘 만에 그 번복했던 안 중에 하나인데요. 전 가장 현실적이고 국민들의 반대가 있겠지만 모든 지금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유지 말고는 다 반대가 국민들이 심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결국 반대를 기본으로 깔고 간다면 저는 그 의원 정수 확대를 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그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처음에 그 안이 나왔을 때 이걸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국민 반감이 크잖아요. 정수 확대는. 어차피 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크고 다른 방향에 대해서도 다 크세요. 지금 국민들은 왜냐하면 국민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로 우선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제도 말고는 다른 제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선거제도 개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설득을 해드려야 되는데 의원들이 안 했어요. 제대로 안 하고 이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 썩은 짬뽕, 썩은 짜장 이외에 다른 음식이 있다는 거 말을 안 하고 뭐 탕수육도 썩었을 거 이런 식으로 대충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그 최근에 나온 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 그
가장 최근에 나온 선거제도 관련 여론조사 보면 국민들은 뭐 그렇게 해서 다당제로 간다고 해서 이 지금 양당제와 크게 차이를 느끼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네. 다수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나 그 국민들께서 그 차이점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새로운 메뉴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그럼 어차피 그럼 방법론이 두 가지로 보면 뭐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로 가든가 네. 의원 정수를 늘려서 비례대표를 늘리든가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두 가지 다 국민들이 반대하잖아요. 근데 저는 후자로 가야 된다고 보는 이유는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거에 대한 국민들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세요. 이렇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에 그들이 네. 모르는 이유는 설명을 안 드린 국회의원의 책임인데 근데 두 번째는 알고 계세요. 의원 정수를 늘리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계신데 입법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불만이 많으시고 그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있어요. 싫어하시는 거지 의원 정수 확대를 하면 뭐가 되는지는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어차피 다 반대를 하시는 거면 그래도 안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계신 의원 정수 확대 쪽으로 전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 설득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죠. 그 최대한 설득을 해보는 거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의원 정수 확대 사흘 만에 그 번복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 주장을 하는 의원들 보면 전 이 사람들부터 빨리 사퇴시키는 것이 없애는 것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근거로 들고 있는 얘들이 다 왜곡이에요. 뭐 미국 사례, 독일이 의원 정수 줄였다고 다 왜곡이거든요. 독일은 의원 정수 줄이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의원 정수 그대로 있고 그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보정 의석에 그 제한을 두는 그 정도 법안을 지금 만든 건데 그걸 마치 의원수 줄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이런 이 현실에 대해서 네. 그분들이 국민들을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눈을 가리고 있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그런 왜곡하면서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을 줄이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네. 방향은 저는 의원 정수 확대다. 네. 저는 봅니다. 다음 발언하실 분. 근데 지금 이게 요 세안은 다 의원 정수 늘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다 그렇죠. 일단 그렇게 300명 다 돼 올라갔습니다. 있는데 전 요 중에서 고른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중대선거구제보다는 그냥 대선거구제 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도를 바꿀 때요. 어정쩡하게 바꾸면은 이도저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꿀 건 확 바꿔야 확 재건축. 바뀌거든요. 예, 네. 재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대선거구제를 통해서 저는 사실상 다양성이 좀 확보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그 다양성을 통해 가지고 뭐 정치인들 경쟁도 시킬 수 있고 국민들의 그런 만족도 그리고 네. 지금 소선거구제에서는 다 자기 표가 사표가 되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 찍을 수가 없어요. 그냥 싫어도 좋든 싫든 양자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강요를 받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양당이 공천을 똑바로 합니까? 다 공천을 이상하게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바꿀 거면은 제도를 확 바꾸는 게 좋겠다 해서 저는 이 안이 좀 더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수는 유지하면서 대선거구제로 가는 방안. 네. 다음 얘기해 주실 분. 저는 이제 여기에서 조금 변형을 좀 해서 비례대표, 그러니까 전국구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국가의 대소사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사실 국회의원들이 지금 지역에 신호등 났어 안 났어, 횡단보도 설치했어 안 했어, 요거 지금 신경 쓰면 그거는 사실 구의원들, 광역의원님들 하시는 분들 많아요. 구청장도 있고. 그런데 국회의원마저 거기 들어가서 그걸 하고 있으면 국가의 대소사는 누가 챙깁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논점이 이탈이 된 부분이 굉장히 커요. 한국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지금 253개의 아주 압도적인 85%라고 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존재하니까 저는 이걸 획기적으로 줄여서 150대 150. 그래서 전국구 국회의원을 150명으로 확 증원해버리고 실제 국가 전체, 미래 이렇게 쳐다보고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 시야가 좀 넓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많이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줄이는 거 괜찮을까요? 지역구 150도 확 줄여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요? 고양이들이? 어떻게 깎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희가 이제 이 4월 10일까지 이거를 완료해야 되잖아요. 네. 법적인 시한이에요. 시간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때까지도 결정을 또 못하고 또 뒤로 미룬다?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는 불법 국회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자격이 없어요. 이걸 다룰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준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국민공론화위원회로 넘겨서 국민들이 그것을 토론하게 하고 거기에서 나온 결정을 그대로 국회는 추임만 하는, 이렇게 해야만 고향에서 생선 맡기는 일 때문에 계속해서 생선이 사라지는 일들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저 불법 국회는 많았었어요. 그죠? 이 모든 의견을 다 들으신 김용태 전 최고는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결국에 민의를 오롯이 대변할 수 있느냐가 좀 제 관점이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예비 경선, 그러니까 경선이 100% 보장된 공천권 정당 문제인데요. 그것이 된다는 전제하에 소선거구제가 현실적이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예비 경선을 바탕으로 한 소선거구제. 유권자가 내 지역의 후보를 공천을 못 하거든요. 할 수도 있는데 못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예. 사실 전략 공천이라든지 단수 공천을 받아서 온 후보자를 선택하는 그 문제, 거기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후보인데 이 괴리감에 있으면서부터 벌써 정당의 공천에서 유권자의 선택과 괴리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전제된다면 수선구제인데 그게 전제되지 않는다면 아싸리 저는 그 신인규 변호사가 말씀하셨듯이 대선거구제로 바뀌는 것. 어차피 정당의 그 유권자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1번부터 7번,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면 네. 원하시는 분을 선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공천 어떤 예비 경선의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대선거구제로 바뀌는 것.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그것만 아시면 돼요. 최악이 뭐냐면요. 개혁의 포장만 하면서 안 바꾸는 게 그게 중선거구제 뭐 2 내지 3인 정도 바꾸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소선거구제 지금 하시고 어줍지 않게 이상한 개혁하지 말고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지금 차라리 해서 우리 김용태 최고위원 말씀하신 대로 뭐 당내 경선을 뭐 도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이다톡 유튜브 버전도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네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